이삿짐 트럭은 낡은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 어귀에 명자를 내려놓았다. 명자의 평생이 담긴 짐이라곤 빛바랜 자개장 하나와 낡은 전기밥솥, 그리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든 플라스틱 상자가 전부였다. 트럭 기사가 짐을 내려두고 떠나자 골목에는 명자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명자는 가슴 밑바닥이 쓰라려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삿짐을 옮기느라 쓴 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불과 보름 전 큰아들 기태의 아파트에서 들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헤집어 놓은 탓이었다. 기태는 명자가 30살의 과부가 되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가며 키운 자식이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노름 빚만 남기고 일찍이 세상을 떴고, 명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노량진 시장으로 나갔다. 겨울이면 고무 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가락이 곱아 터졌고, 여름이면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옆에서 땀띠를 달고 살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기태를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장가까지 보냈다. 하지만 기태의 집에서 명자는 거추장스러운 옛 물건 취급을 받았다. 어머니, 제발 그 시장에서 쓰던 앞치마 좀 버리세요. 집안에서 비린내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눈총은 차가웠고 기태는 한술 더 떴다. 엄마,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아.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쉬는 게 어때? 우리가 매달 용돈은 붙일게. 말이 좋아 휴식이지 사실상 축출이었다. 기태는 명자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집을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어 했다. 명자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어미가 되기 싫어 입을 닫았다. 하지만 기태가 명자의 쌈짓돈까지 눈독을 들이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명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키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제 어미의 살을 파먹고 자란 괴물이었다는 것을. 명자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이 변두리 연립주택, 청록빌라의 지하방 바로 위층인 102호를 계약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쌌다. 에고 허리야. 짐을 정리하려 허리를 숙이던 명자가 신음하며 밖으로 나왔다. 좁은 방 안에 눅눅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기 때문이다. 빌라 입구에는 작은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엔 누군가 내다버린 것이 분명한 시든 화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명자는 무심코 그 화초들을 바라보았다. 꼭 제 팔자 같았다. 뿌리가 뽑혀 나뒹구는 저 시든 잎사귀들이. 그때였다. 대문 안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짙은 감색 가디건을 걸친 남자는 한눈에 봐도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갈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명자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바닥에 떨어진 화초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아직 살아있는데 버려진 게 안쓰럽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명자는 당황해 투박한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소리 지르며 살아온 명자에게 이런 고운 말투는 낯설기만 했다. 그거 다 죽은 거 아니오? 잎이 다 말랐구먼. 명자가 퉁명스럽게 내뱉자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꽃은 다시 피는 법입니다. 조금만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면 말이죠. 남자는 화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정성스러웠다. 명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도 저런 손길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자문해 보았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상을 업기 일쑤였고 자식들은 제 필요할 때만 어미의 손을 찾았다. 한참을 화단에 매달려 있던 남자가 허리를 펴며 명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봅니다. 저는 201호에 사는 석훈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쑥스러워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뗐다. 명자요. 이명자.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단 한쪽의 작은 공간을 비워두었다. 여기에 명자 씨가 좋아하는 꽃을 심으셔도 좋습니다. 이 집 주인은 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명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가슴속에서 묘한 일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씨라고 불려본 게 언제였던가.
시장에서는 생선 할매로, 집에서는 기태 엄마로만 불려왔던 세월이었다. 명자는 빌라 복도로 들어서며 제 거친 손등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기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주소 어디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조금만 융통 안 돼? 명자는 답장을 하는 대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석훈이 심어놓은 시든 화초들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명자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비린내 나지 않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생선을 손질하는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가꾼 화단 옆을 거니는 고운 여인이었다. 비록 현실은 낡은 연립주택의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떠나온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구한 팔자라는 말로 묶어두기엔 그녀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청록빌라 102호의 아침은 시장통의 비명 섞인 활기와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억지로 고무장화를 신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낯선 허전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건은 화단 청소를 하던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석훈이 정리해둔 화단 구석에 자신이 사온 꽃모종을 심으려다 바닥에 떨어져 흙이 묻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석훈이 화초를 돌보다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명자는 흙을 털어주려 수첩을 펼쳤지만 이내 얼굴이 화끈거려 얼른 덮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는데 명자에게 그것은 검은 개미떼의 행렬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기호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있었군요. 제 건망증이 이렇습니다. 명자는 수줍게 수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게 적힌 것 같은데 내가 까막눈이라 흙만 묻혔네요. 미안해요, 석훈 씨.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투박한 손을 등 뒤로 감추자 석훈은 수첩을 받아드는 대신 명자가 심으려던 꽃모종과 수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화단의 부드러운 흙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건 꽃이라고 읽습니다. 명자 씨가 방금 심은 저 예쁜 것들의 이름이죠. 흙 위에 새겨진 꽃이라는 글자는 명자의 눈에 마치 한 송이 식물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홀린 듯 나뭇가지를 건네받아 석훈이 쓴 모양을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흙을 파헤치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생선 가시와 칼날만 잡던 손으로 처음 의미라는 것을 새겨본 순간이었습니다. 글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핀 꽃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배우는 거지요. 석훈은 그제야 자신의 수첩 맨 뒷장을 한 장 찢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여기 오늘 배운 글자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내일은 명자 씨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공책을 덥석 내미는 대신 흙바닥에서 시작해 종이 한 장으로 이어진 그의 배려에 명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석훈이 준 종이 조각을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끝에 처음으로 문장의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평화는 요란한 타이어 굉음과 함께 깨졌습니다. 빌라 앞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가 거칠게 멈춰섰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기태가 신경질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명자가 정성껏 가꾼 화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흙을 밟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연락도 안 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명자는 들고 있던 물조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태는 안부를 묻기는커녕 명자가 입고 있는 소박한 개량 한복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옵골은 또 이게 뭐야? 시장통 생선 할머니로 평생 살더니 이제는 무슨 도 닦는 할머니라도 되기로 한 거야? 돈 아깝게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번에 진짜 대박날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엄마 명의로 된 그 쌈짓돈, 그거 지금 안 쓰면 똥 돼. 기태는 명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명자가 아픈 팔을 빼내며 거부하자 기태의 눈에 순식간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야.
남도 아니고 아들이 죽겠다는데 이렇게 모질게 굴어.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팔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내놓으라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 될 돈인데 왜 이렇게 사람 구걸하게 만들어? 기태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석훈을 발견하자 이번에는 타깃을 옮겼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우리 엄마 돈 노리고 붙어먹는 노인네야? 딱 보니까 은퇴하고 갈 곳 없어서 돈 많은 할머니 꼬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해. 이 할망구 손에 든 거 다 내 거니까 손 떼라고. 기태는 석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모욕을 줬습니다. 명자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이 존경하기 시작한 사람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그만해라. 제발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사람 도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맨날 비린내 풍기면서 시장통에서 구른 게 자랑이야? 내 친구들은 다 부잣집 아들처럼 사는데 나는 엄마 때문에 평생을 생선 찌꺼기처럼 살았어. 그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가. 경찰을 부르든 말든 맘대로 해봐. 기태는 아예 마당 벤치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석훈이 명자에게 주었던 소중한 글공부 수첩을 발견하더니 비웃으며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나이에 글 배워서 뭐하게? 연애 편지라도 쓰게?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명자 씨. 명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태는 이제 명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석훈은 차가워진 눈빛으로 기태를 응시하며 떨고 있는 명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태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 순간 명자의 가슴 속에서는 수십 년간 참아온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진 뒤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짓밟힌 봉선화 줄기에서 배어나온 붉은 진액이 마치 자신의 상처 입은 속살 같았다. 석훈이 다가가 어깨를 감싸자 명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랗게 떨었다. 명자 씨, 들어가서 좀 쉽시다. 몸이 얼음장 같아요. 석훈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온 명자는 그대로 알아누웠다. 평생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몸이었지만 정작 가슴에 박힌 자식의 말들은 면역력이 없었다. 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열병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다. 남편의 노름 빚을 갚느라 어린 기태를 등에 업고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듯 생선을 팔던 시절, 제 입으로 들어갈 밥 한 숟갈 아껴 자식의 학원비를 대던 그 고단한 세월들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비린내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환청처럼 들리는 기태의 목소리에 명자가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 이마 위로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석훈이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명자 씨, 나쁜 꿈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석훈은 밤새 명자의 곁을 지켰다. 그는 좁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쌀을 씻어 미음을 쑤었다. 평생 펜만 잡았던 노학자의 손은 뜨거운 냄비 손잡이에 대어 붉게 익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죽을 저었다. 새벽녘 명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전등 불빛 아래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석훈의 모습이었다. 석훈 씨, 왜 이러고 계셔요? 험한 꼴 다 보이고. 명자의 쉰 목소리에 석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는 안도 섞인 미소를 지으며 미음 그릇을 가져왔다. 명자 씨가 아프면 저 화단꽃들은 누가 돌봅니까? 제 마음은 또 누가 돌보고요. 자, 한 입만 드세요. 소금간만 살짝 했습니다. 석훈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미음은 명자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따뜻했다. 자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오직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한 숟갈마다 담겨 있었다. 명자는 미음을 삼키며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흘 만에 기력을 회복한 명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화단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석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만류했지만 명자는 단호했다. 석훈 씨, 꽃이 꺾였다고 뿌리까지 죽은 건 아니잖요. 내가 이거 안 살려놓으면 내 마음도 영영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명자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웠다. 기태의 구두발에 지시겨진 봉선화는 반쯤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석훈이 알려준 대로 부러진 줄기를 조심스레 지지대에 묶고 정성껏 흙을 북돋워 주었다. 그 곁에서 석훈은 명자가 공부하던 공책을 들고 와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부서진 푯말 대신 새로운 나무판을 깎아 명자에게 건넸다. 명자 씨, 여기에 당신의 진심을 한번 써보세요. 아까운 눈물 말고 당신이 이 꽃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명자는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닿고 연필을 쥐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명자가 정성스레 써내려간 글자는 다시 피자였다. 서툴고 비뚤비뚤한 글씨였지만 그 위에는 명자의 눈물과 의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석훈 씨, 나 사실 그놈이 또 올까봐 무서워요. 핏줄이라는 게 참 모질어서 칼로 물 베기라는데 내 가슴은 베이고 또 베어서 이제 너덜너덜해요. 명자의 고백에 석훈은 그녀의 어깨를 틔우며 나란히 화단을 바라보았다. 명자 씨, 나무는 겨울이 와야 자신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는지 안다고 합니다. 명자 씨도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미 누구보다 깊은 뿌리를 내리셨어요. 이제 그 뿌리는 자식을 키우는 영양분이 아니라 명자 씨 자신의 꽃을 피우는 힘으로 쓰세요. 제가 그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석훈의 말에 명자는 처음으로 기태를 향한 미련과 죄책감을 완전히 털어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화단 흙 속에 묻혀있던 돌덩이 하나를 골라내 멀리 던져버렸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상징하는 마지막 미련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아 글 공부를 시작했다. 명자는 이제 나, 너, 우리라는 단어를 막힘없이 쓸 수 있게 되었다. 화단에는 명자가 정성껏 묶어준 봉선화가 기적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너머로 지는 해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이어주었다. 인생의 가장 아픈 반전 뒤에 찾아온 가장 고요하고도 찬란한 회복의 시간이었다. 석훈의 보살핌 속에 기력을 회복한 명자는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진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자는 더 이상 기태의 전화 벨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석훈이 골라준 정갈한 편지지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자신의 기고했던 지난 세월에 보내는 이별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석훈은 곁에서 명자가 단어를 고를 때마다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명자가 석훈 씨 끊어내다 할 때 내 자가 이게 맞나요? 하고 물으면 그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글자 획을 짚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 씨의 진심이 담긴 글자니 조금 비뚤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읽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명자는 몇 번이나 종이를 구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을이 화단 위로 붉은 자수를 놓던 어느 오후 명자는 완성된 편지를 들고 우체국 대신 기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훈이 동행하려 했으나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끝내야 할 일이에요. 석훈 씨는 여기서 우리 꽃들이나 잘 지켜주셔요. 기태의 아파트 앞에 선 명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기태가 차에서 내리다 명자를 발견하고는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또 뭐야? 돈 마련했어? 아니면 주소라도 알려주려고 온 거야? 기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기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태는 돈 봉투인 줄 알고 눈을 반짝이며 급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사임당 지폐 대신 명자가 밤새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태 보아라. 내 평생 너를 키우며 바다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내 살을 떼어 너를 먹이고 내 뼈를 깎아 내 집을 세웠지. 나는 그게 어미의 도리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내가 내 화단을 짓밟던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키운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 편지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내 이름은 기태 엄마가 아니라 이명자다. 나도 이제 꽃을 보고 글을 읽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남은 생을 보내련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너에게 줄 눈물도 돈, 미련도 이제 내게는 남지 않았다. 부디 너도 내 이름 석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다. 기태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해? 이까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돈 내놓으라고. 기태가 악을 쓰며 명자의 어깨를 붙잡으려 할 때 명자는 기태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예전에 그 처연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종이가 내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인생에 없다.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기태가 뭐라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이제 명자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석훈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자가 혼자 가는 것이 못내 걱정되어 몰래 따라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훈은 명자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명자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명자는 석훈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석훈 씨. 이제야 가슴속에 박혔던 생선 가시가 다 빠진 것 같네요. 속이 참 시원해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명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석훈과 맞잡은 손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과 흙냄새가 섞인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청록빌라로 돌아온 명자는 석훈과 함께 화단 앞에 섰습니다. 기태가 짓밟았던 봉선화는 명자의 정성 덕분인지 기적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이제 우리 인생에도 진짜 꽃이 피려나 봅니다. 기태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하고 온 날 밤 명자는 평소보다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화단으로 나갔을 때 석훈은 평소와 달리 정장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은 우리 데이트라는 걸 해볼까요? 석훈의 제안에 명자는 당황해 투박한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데이트라니요?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시장통에 생선이나 보러 가는 거면 몰라도. 석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제가 아끼는 장소로 모시고 싶습니다. 명자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석훈이 명자를 데려간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수목원이었습니다. 그곳엔 명자가 평생 보아온 억척스러운 풍경 대신 정성껏 가꿔진 나무와 꽃들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이 꽃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분꽃입니다. 저녁이 되면 수줍게 피어난다고 해서 저녁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석훈은 분꽃 한 송이를 조심스레 따서 명자의 귀 뒤에 꽂아주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분홍색 꽃잎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석훈 씨도 참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여인인데요. 석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자는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수목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명자 씨,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명자야 하고 부르면 화내실 건가요? 명자는 찻잔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녀를 야 혹은 어이라 불렀고 자식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름을 불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아니라 명자야 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린지 모르겠네요. 석훈 씨,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요? 석훈은 명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명자야, 당신은 평생 타인을 위해 당신의 계절을 다 써버렸잖아요. 이제 당신의 계절은 내가 채워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쓴 글씨가 꽃이 되고 당신의 웃음이 내 노래가 되는 그런 노년을 함께하고 싶어요. 명자는 처음으로 석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늙고 주름진 노파가 아닌 사랑받아 마땅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석훈 씨, 아니 석훈 오라버니라 불러도 될까요?
명자의 수줍은 농담에 석훈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목원의 노을을 배경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청록빌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시장통에서 파는 화려한 조화가 아닌 석훈이 건넨 진짜 꽃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기구한 팔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생에 가장 뜨거운 만추의 봄이 찾아왔음을. 청록빌라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가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자의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투박하고 비뚤비뚤한 글씨로 시작해 제법 정갈한 문장들로 채워진 수필집의 제목은 비린내를 씻어낸 자리였습니다. 명자가 석훈에게 글을 배우며 밤마다 써내려간 눈물과 웃음의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명자야, 준비 다 됐소? 석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명자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명자의 출판 기념회이자 두 사람이 지인들 앞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아들 기태가 사준 비단옷 대신 석훈과 함께 시장 포목점에서 직접 고른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석훈이 선물한 하얀 꽃무늬가 수놓아진 고운 꽃신을 신었습니다. 기념회장은 빌라 마당의 작은 화단 앞이었습니다. 거창한 호텔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기태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문 밖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미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하게 마음을 나눠준 석훈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훈은 명자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향해 입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명자 작가는 제 생애 가장 귀한 스승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법을 제게 가르쳐준 분이죠. 남은 생 저는 이분의 문장 곁에서 쉼표가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수필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낭독했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 늘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는 해가 이토록 따스한 줄은 6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을 잡아준 한 사람 덕분에 나는 이제 어미가 아닌 나로 삽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꽃은 만추에 비로소 만개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석훈은 명자의 손을 꼭 쥐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자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단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봉선화 씨투리가 툭 하고 터지며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흙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명자는 석훈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기구했던 팔자는 이제 한 편의 소설 속 이야기가 되었고 그녀의 앞길에는 석훈과 함께 걷는 꽃인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은 곧 밤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그 찬란한 진심 때문임을 명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반전의 로맨스는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을 구원하며 가장 고요하고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